고문진보 8권 가류. 눈이 많이 와서 가류 8권에 남아있는 시 몇 권을 골랐습니다. 취시가 취했을 때 읊은 노래 두보의 시. 광문관 학사 정호에게 준 것이다 라고 첫 줄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제공들이 연이어 요직에 오르나 광문 선생은 벼슬자리 홀로 한미하고 훌륭한 저택들 분분히 고량진미에 배부르나 광문 선생은 밥도 부족하다오. 선생의 도는 보기시에서 나왔고 선생의 재주는 구렁과 송옥보다 뛰어나네. 덕이 한 세상에 높으나 항상 불우하니 명성이 망고의 전환들 어디에 쓸지 알겠는가. 두릉의 촌늙은이 두보 자신이 사람들이 더욱 비웃으니 걸친 가로 짧고 좁으며 귀민머리는 실처럼 희다오. 날마다 나라 창고에서 5대의 쌀을 사오고 때로는 정신노인 찾아가 흉금을 함께하며 돈 얻으면 곧 서로 찾아가 술 받아 마시며 다시 의심치 않네. 형체를 잊어 너나 하는 사이 되니 통쾌하게 술 마심이 참으로 나의 스승이라오. 맑은 밤 깊어가는데 봄 술잔이 오가니 등잔 앞에 가랑비에 추녀에서는 꽃잎이 지네 떨어지네. 다만 소리 높은 노래에 귀신이 도와주는 듯하니 어찌 굶주려 죽어 골짜기에 버려짐을 알겠는가. 상여는 재주가 뛰어났으나 친히 그릇을 씻었고 좌우는 글자는 알았지만 끝내 청록각에서 투신했네. 선생이 일찍 귀거래를 읊어야 하니 돌밭과 초가지 푸른 잎기 황폐해라. 유학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공자와 도척이 모두 흙먼지가 되고 말았다오. 굳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서글퍼 할 것 없으니 생전에 서로 만나 우선 술이나 마셔보세. 그 다음에 두보의 노래 다 어둡고 그렇습니다. 모옥 위 추풍 소파가 초가집이 가을바람에 무너진 것에 대한 노래.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빌려서 변고를 비유하였으니 깊이 느껴 슬퍼하는 뜻이 있다. 내용은 8월이라 가을이 깊고 바람 사납게 불어 우리 지붕에 삼중이영을 말아 올렸네. 이영이 날아가 강을 건너 강가에 뿌려지니 높은 것은 긴 숲의 나뭇가지 위에 걸렸고 낮은 것은 바람에 나부껴 돌다가 웅덩이에 빠졌다오. 남촌 아이를 나에 들고 힘없음을 업신여기고는 차마 대면하고서 도적질을 하네. 공공연히 이영을 안고 대숲에 들어가니 입술이 타고 입이 말라 소리칠 수 없어 돌아와 지팡이 의지에 스스로 한탄하네. 잠시 후 바람은 먹고 구름은 흙빛이나 가을 하늘 막막하게 저녁 향이 어두워지네. 삼배입을 여러 해 되어 쇠처럼 차가운데 예쁜 아이 잠버릇이 나빠 속을 밟아 찢었다오. 상마다 집은 새어 마른 곳이 없는데 빗줄기는 삼대처럼 내려 끊이지 않누나 난리를 겪은 뒤로 잠이 적어지니 긴긴 밤 축축히 젖어 어이 밤을 샐는지 어이하면 너른 집 천만 칸을 얻어 천하의 가난한 선비를 크게 비호하며 모두 즐거운 얼굴로 풍우에도 움직이지 않고 산처럼 편안히 있을런가. 아, 어느 때에나 눈앞에 우뚝히 이러한 집 볼는지 내 집만 유독 부서져 얼어 죽더라도 만족하리라. 이 시는 두소릉집 10권에 있는데 상원 2년 761년 봄에 두보가 초가집을 짓고 거처하는데 8월 갑자기 폭우 쏟아지고 바람 세차게 불고 지붕이 날아갔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근심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시에서 표현은 두보 일개인의 고난 아니라 천하의 비난한 선비들의 고통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애국, 우국, 애민의 충정을 엿볼 수 있다. 라고 해설이 있습니다. 오윤의 화산수가 산수를 그린 그림을 노래함. 어느 산수화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훌륭한 화공이 단청의 이치를 잘 알아서 언제나 초가집에서 산수를 그린다오. 먼 땅을 방촌의 사이에 옮겨오고 아득한 하늘을 붓구 속에 펼쳐 놓았네. 해는 지지 않고 달은 언제나 떠 있으며 구름은 편편히 날고 물은 시원스레 흐르는구나. 해가 지나도 호랑나비는 그림 속에서 날아가지 않고 여러 해 되어도 복숭아꽃 열매는 맺지를 않네. 한 조각 돌과 몇 그루 소나무, 멀면 또 색깔이 흐리고 가까우면 또 진하다오. 방문을 서너 걸음도 나가지 않고서 천만겹 강산을 모두 다 구경할 수 있었네. 이런 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칠석가, 7월 칠석 견우직녀를 노래한 신대장례라는 분이 쓰셨고, 이 노래는 이를 서술하기를 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인간 세상에 오독잎 하나 바람에 떨어지니 육수가 가을을 운행하여 북두성에 자루를 돌렸네. 신관들은 신령스러운 까치를 불러 모아 부려서 곧바로 나 건너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었네. 은하수 동쪽에 미이는 천재의 딸이라 배 짜느라 해마다 옷 같은 손가락을 쑥스럽게 하여 운문문양의 붉은 비단 옷을 짜느니 신고하여 즐겁지 못하고 얼굴도 꾸미지 않네. 천재가 홀로 살며 함께 즐길 일이 없음을 가엾게 여겨 은하수 서쪽 견우 남편에게 시집 보냈네. 시집간 뒤로는 배 짜는 것도 그만두고 구름 같은 검은 머리만 아침 저녁으로 빗질하였네. 즐김만 탐하고 돌아오지 않자 천재 노하여 꾸짖어 돌아오게 해 시집 오던 길을 되밟게 하였네. 단지 1년 한 번 서로 만나게 하여 7월 7석 은하수 다리를 걷는다오. 이별의 시간 많고 만나는 시간 적으니 어찌할 줄 몰라. 예전의 기쁨과 사랑 많던 때를 생각하네. 바쁘고 바빠 많은 사연 모두 말하지 못했는데 옥룡을 이미 멍해하고 회화가 모는 대로 따라가네. 은하수가의 영관들은 새벽 되었다고 출발을 재촉하니 명령은 엄하지만 가벼이 이발하라 하지 않네. 곧 눈물이 비대어 쏟아지니 눈물 흔적 다함이 있으나 시름은 끝이 없어라. 내가 직녀에게 말하노니 그대는 한탄하지 말라. 천지는 무궁하니 마침내 서로 만날 날이 있으리라. 오히려 달 속 항아가 남에게 시집가지 않고 밤마다 외로이 광안루에서 자는 것보다는 낫다오. 이런 칠석가.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차가 노동이 쓴 것입니다. 차를 읊은 노래. 맹간이 노동에게 차를 보내준 것에 대한 사례로 지은 노래. 해가 한 발이나 높도록 잠이 깊이 들었는데 군장이 문두드려 주공의 꿈을 놀라서 깨게 하였네. 입으로 전하기를 간의 대부가 서신을 보내었다 하니 흰 비단에 비스듬히 봉하고 3개의 도장이 찍혔구나. 봉함을 열자 완연히 간의 대부의 얼굴을 보는 듯하네. 첫 번째로 월단을 300편을 보았노라.
일단은 둥근 달 모양으로 떡처럼 만든 그 중국 차. 들으니 새해의 기운이 산속에 들어와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 놀라 움직이고 봄바람을 일으킨다네. 천자는 무르지기 양선의 차를 맛보셨을 것이니 온갖 풀들 감히 차보다 먼저 꽃 피우지는 못했으리라. 온화한 바람에 살며시 진주 같은 꽃봉오리가 맺히니 봄에 앞서 황금 같은 싹이 돋아났으리라. 신선한 싹을 따서 향기롭게 볶아 곧바로 싸서 봉하마니 지극히 정하고 지극히 좋으면서도 사치하지는 않다오. 지존께서 드신 나머지는 왕공에게나 적합한데 어인일로 곧 산인에 있는 나의 집에 이르렀나. 살인문 다시 닫아 세속에 손님이 없으니 사모로 머리 감싸고는 스스로 차 끓여 마신다오. 무르 푸른 구름 같은 차 연기 바람을 끌어 끊임없이 불어대고 흰 꽃 같은 차 거품빛이 떠 찻잔 표면에 엉겨있네. 첫째 짠은 목과 입술을 적시고 둘째 짠은 외로운 고민을 달래고 셋째 짠은 마른 창자를 헤쳐주니 오직 뱃속에는 문자 5,000권이 있을 뿐이라오. 넷째 잔은 가벼운 땀을 내니 평생의 불평스러운 일 모두 땅구멍을 향해 흩어지게 하네. 다섯째 잔은 살과 뼈대를 깨끗이 하고 여섯째 잔은 신령을 통하게 하며 일곱째 차는 마실 것도 없이 겨드랑이에 날개 돋아 습습히 청풍이 일을 느끼게 하네. 복례사는 어느 곳에 있는가? 옥천자는 이 청풍 타고 돌아가고 싶다오. 옥천자는 노동이겠죠? 산 위의 여러 신선들 하토를 맡았으나 지위가 청고하여 풍진 세상에 막혔네. 어찌 알겠는가? 백만 억초의 창생들 운명이 높은 벼랑에 떨어져 고통을 받음을 곧 간의대부에게 창생을 묻노니 필경에는 마땅히 소생함을 얻겠는가. 그 다음에 또 창포가라는 석창포 아이리스 이거를 읊은 노래입니다. 사방득 돌이 기이하게 솟았으니 하늘이 쪼아 만들었고 풀이 야들야들하니 사시사철 언제나 푸르네. 사람들 말하기를 창포는 한 종류가 아니니 상품은 한 차에 9마디가 있는데 신선의 땅을 통한다 하네. 특이한 창포뿌리는 진세의 기운을 띠지 않고 또 외로운 지조는 샘이나 돌과 지내기를 좋아한다오. 밝은 창 깨끗한 책상과는 인연이 있고 꽃피는 숲 풀 자라는 섬돌과는 사귈 마음이 없네. 밤 깊어 맑은 이슬 내리는 것 싫어하지 않고 새벽 햇빛은 흰 구름이 일어나는가 의심하네. 연하기는 진나라 때 동료가 복례의 영주산 오를 적에 손에 푸른 옥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듯하며 야위기는 천태산 위에 어질고 성스러운 스님이 곡기를 끊어 고고한 학의 형상과 같다오. 굳세기는 500명의 선비가 전횡을 따라 영명한 기운 늠름에서 푸른 하늘에 이르는 듯하고 깨끗하기는 3,000명의 제자 공자가 뜰에 서서 안회의 검은고와 징점의 비파에 천리의 소리가 울리는 듯하다오. 창포 있는 방 앞에는 여자의 붉은 연지 흰 분은 들어오지 않고 자리 위에는 항상 시서의 소리가 들리누나 괴석과 가는 3대 가는 데의 굵은 데 모두 곡물에 충당되었으니 창포 물건 마땅히 순임금의 조정에 함께 올랐으리라. 신농은 나를 알아주어 본초에 넣었으나 영규는 현명치 못해 이소경에서 읊는 것을 빠뜨리고 말았네.
한가히 사는 사람을 즐겨보며 신선의 흥취를 내고 방사들은 약으로 먹어 긴 수명을 연장하네. 오체의 난새와 붉은 봉황새의 기화원에 논이는 듯 붉은 용과 옥기린이 부용성에 노는 듯하다오. 천상의 진이는 청정을 좋아하나 이 신령스러운 석창포 싹을 보면 마땅히 크게 놀라리라. 내 이것 가지고 태천궁에 조회하고자 하니 태천궁의 아름다운 풀도 감히 향기를 독점하지는 못하리라. 옥황상제는 한번 웃고 향기로운 책상에 남겨두셨다가 도 있는 자에게 내려주어 장생하게 하리라. 인간의 수많은 화초 모두 영화롭고 곱지만 반드시 이 풀과 고상한 이름 다투지는 못하리라. 해서 장포의 형상과 장포의 쓰임을 적절한 비유를 써서 섬세하게 묘사해낸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의 후속 고가후 내가 8권에서 또 이것까지도 읽고 싶은 시로 뽑았으나 오늘 장포가까지 읽었습니다. 끝.